판돈 90조 원. 최근 20년 중동 역사상 최대 규모의 안보에너지 통합 프로젝트.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그리고 EU까지 전 세계 패권국들이 10년 동안 사활을 걸고 매달린 전쟁이었습니다. 이건 무기 몇 대를 파는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향후 30년 중동의 안보와 에너지, 그리고 AI 패권을 누가 쥘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 하나의 전략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국은 부품 공급자일 뿐 설계자가 될 수는 없다. 모두가 미국과 유럽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재정 위기와 정치 혼란에 빠진 한국은 탈락 1순위, 그저 들러리 취급이었죠. 하지만 한국이 내민 단 한 장의 문서가 강대국의 10년을 무너뜨렸습니다. 세계 방산의 심장부를 관통한 한국에 대해 역전극, 그 전율의 내막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산더 하디입니다. 런던에서 태어나 지난 20년간 글로벌 전략 자문사의 중동 총괄로 일해왔죠. 제 손을 거쳐간 프로젝트만 해도 수백억 달러 규모였고 그중 상당수는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꿔놓을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석유 파이프라인 설계부터 국가 간 전력망 통합까지 저는 거대 자본이 움직이는 현장의 최전선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강국은 질서를 설계하고 중견국은 납품한다는 사실을요. 이건 제 경험이 증명한 법칙이었고 그 법칙을 의심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2025년 2월 어느 오후 두바이의 한 컨퍼런스룸에서 저는 생애 최대 규모의 브리핑 자료를 펼쳐들었습니다. 640억 달러 중동 국부펀드가 향후 30년간 투입할 통합 안보 및 전력 프로젝트였어요. 이 숫자가 얼마나 거대한지 설명하자면 한 나라의 1년 국방 예산을 훌쩍 넘는 규모였습니다.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었죠. 이 계약은 중동의 안보 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안정적 전력망을 구축하며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부터 폐기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거대한 판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계약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이 프로젝트를 따내는 나라는 앞으로 30년간 중동 지역의 안보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방공 시스템을 납품한다는 건 그 나라의 하늘을 책임진다는 의미였고 원전을 건설한다는 건 에너지 안보의 핵심을 쥔다는 뜻이었죠. 여기에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전력 인프라까지 포함되면 이건 사실상 중동의 미래 30년을 함께 설계하는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사막 너머 신도시 건설 현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계약이 아니라 향후 30년 질서를 사는 거래라고요. 브리핑룸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각국 대표단이 자리를 채웠고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봤어요. 미국 팀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답게 F-35급 전투기와 최첨단 통합방공 네트워크를 이미 준비해뒀으니까요. 프랑스 측 대표인 장피에르 로랑은 서류를 넘기며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10년 전부터 이 프로젝트를 준비해온 사람이었고 유럽 원전 기술의 살아있는 역사나 다름없었어요. 중국 국영 기업 인사들은 침묵 속에서도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고 일본과 유럽연합의 금융 전문가들은 데이터를 분석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석 한편 한국 대표단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거의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머릿속 계산에서 한국은 애초에 변수가 아니었으니까요. 국부펀드 측 전략기획 책임자인 마야 알하산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중동 최대 국부펀드의 실질적 설계자로 알려진 인물이었고 냉정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유명했죠. 마야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며 프로젝트의 핵심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통합방공 시스템 구축이었습니다. 전투기부터 미사일 방어망까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체계였죠. 둘째, 인공지능 인프라를 위한 안정적 전력 공급이었어요. 데이터 센터 하나가 소비하는 전력이 중소도시 하나와 맞먹는 시대에 이건 단순한 발전소 건설이 아니라 미래 산업의 심장을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셋째,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부터 해체, 폐기물 처리까지 전주기 관리였고 넷째는 제3국과의 공동 진출 가능성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마야는 화면에 숫자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30년 후를 설계하는 거라고요. 방산 350억 달러, 전략 투자 290억 달러, 이 두 가지가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프로젝트야말로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될 테니까요. 왜냐하면 이 정도 규모의 통합 설계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히니까요. 미국 측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들의 프레젠테이션은 압도적이었어요. F-35급 전투기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통합방공망까지 제시하며 기술력에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죠. 실제로 그들이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의 장피에르는 10년간 준비해온 원전 기술과 유럽 통합 방산 시스템을 강조했어요. 그는 경험이 곧 승리라고 믿는 사람이었고 실제로 그의 이력은 그 믿음을 뒷받침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성공적으로 가동시킨 실적이 있었으니까요. 중국은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삼았고 일본과 EU 연합은 데이터 센터 운영과 금융 솔루션에서 압도적 우위를 주장했죠. 브리핑이 끝나고 각국 대표단은 서로를 의식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도에서 장피에르를 마주쳤을 때 그는 제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렉산더, 이번엔 우리가 가져갈 겁니다. 미국 애들은 가격 협상에서 절대 양보 안 하니까요. 저는 웃으며 답했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리고 중국의 자본력도 만만치 않은데요. 우리는 서로를 견제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한국은 우리 눈의 경쟁자가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사무실에서 쇼트리스트를 검토했습니다.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과 EU 연합,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저는 그 이름을 보며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한국은 변수도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형식상 포함된 이름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아마도 정치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배려였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막 위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고 저는 이 거대한 전쟁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기술력, 프랑스의 경험, 중국의 자본력, 일본과 EU의 금융 안정성, 이 네 가지 변수를 저울질하며 시나리오를 그렸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힘이 아니라 설계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가장 과소평가된 이름 하나가 곧 모든 판도를 뒤집을 거라는 사실도요. 640억 달러의 판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진짜 게임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쇼트리스트를 검토하던 그날 오후 저는 마야로부터 긴급 미팅 요청을 받았습니다. 국부펀드 본부 건물 42층 유리로 된 회의실에서 그녀는 한 장의 보고서를 제 앞에 놓았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후보국 신용도 평가였죠. 저는 서류를 펼치며 물었어요. 뭔가 문제라도 있습니까? 마야는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한국말입니다. 우리 이사회에서 논란이 있어요.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면서 저는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2월 한국에서는 정치적 혼란이 발생했어요.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진행 중이었죠. 이건 단순한 정치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640억 달러짜리 계약을 30년간 이행해야 하는 나라가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건 발주처 입장에서는 엄청난 리스크였으니까요. 마야는 태블릿을 켜며 국제신용평가사들의 보고서를 보여줬어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었고 일부 투자은행들은 이미 경계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당연한 우려입니다. 30년짜리 계약인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뒤집힌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마야는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이사회 일부에서는 한국을 쇼트리스트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럴 줄 알았다고요. 애초에 한국이 이 판에 끼어있던 게 신기했으니까요. 형식적 배려였다면 이제 그 형식마저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하지만 마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한국의 외환 보유액, 재정 건전성, 수출 데이터였죠. 숫자만 보면 한국 경제는 여전히 견고했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4천억 달러가 넘었고 국가 채무 비율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편이었어요.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마야는 말했죠. 경제 지표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건 경제가 아니라 약속입니다. 30년간 지켜질 약속이요. 그 나라가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기술력도 있고 경제 규모도 작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 계약은 기술이나 돈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신뢰의 문제였죠. 방공 시스템을 맡긴다는 건 그 나라의 안보를 의존한다는 의미였고 원전을 맡긴다는 건 에너지 안보의 심장을 내주는 거였어요. 만약 계약 이행 도중에 한국 정부가 또 바뀌고 정책이 뒤집히고 예산이 삭감되거나 우선순위가 바뀐다면요. 중동 입장에서는 재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바에서 장피에르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는 위스키를 홀짝이며 제게 물었어요. 한국 이야기 들었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죠. 들었습니다.
탄핵 정국이라고 하더군요. 장피에르는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입장에선 오히려 좋은 일 아니오. 경쟁자가 하나 줄어드는 셈이니까. 저는 잔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경쟁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애초에 그들을 경쟁 상대로 본 적이 없는데요. 우리는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한국이라는 변수가 사라지면 우리끼리의 전쟁이 더 치열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국부펀드는 비공개 청문회를 소집했습니다. 각 후보국 대표단을 개별적으로 불러 질문하는 자리였죠. 저는 옵저버 자격으로 그 자리에 참석했어요. 미국 팀이 먼저 들어갔고 그들은 여유롭게 답변했습니다. 우리는 70년간 중동의 안보 파트너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요. 프랑스 팀은 바라카 원전 실적을 강조하며 신뢰를 어필했죠. 중국은 1대1로 프로젝트 경험을 내세웠고 일본과 EU 연합은 법적 안정성과 금융 시스템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표단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표정을 유심히 봤어요. 긴장한 것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묘하게 침착했습니다. 마야가 첫 질문을 던졌죠. 귀국의 정치 상황이 불안정합니다. 30년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보장하시겠습니까? 한국 대표단의 수석은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어요. 저희는 정부가 바뀌어도 국가 간 약속은 지켜왔습니다. 지난 70년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건 모든 나라가 할 수 있는 말 아닌가? 하지만 한국 대표는 이어서 말했어요. 저희는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압니다. 그건 파트너의 성공입니다. 이 계약이 성공해야 저희도 성공하니까요. 저희는 납품업자가 아니라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순간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 대표단의 눈빛을 제대로 봤거든요. 그 안에는 절박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마야는 저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죠. 말은 그럴듯하지만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정치 불안정은 숫자로 증명할 수 없는 변수니까요. 마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사회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한국을 완전히 배제하기엔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뭐가 아쉽습니까? 마야는 창밖을 보며 답했어요. 그들이 유일하게 통합 제한 가능성을 언급했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각자 잘하는 분야만 얘기했는데 한국만 방산과 원전과 AI 전력을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통합 제한이요? 그건 말은 쉽지만 실제로 실행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방산기업, 원전기업, 전력기업, 금융기관이 모두 따로 놀거든요. 이걸 하나로 묶으려면 정부 차원의 강력한 조율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정치가 혼란한 상황에서 가능할까요? 저는 마야에게 말했습니다. 흥미롭긴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한국 상황에서는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다시 한번 쇼트리스트를 봤습니다.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과 EU 연합, 그리고 한국. 5개의 이름 중에서 한국은 가장 위태로워 보였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요. 저는 펜을 들어 한국 이름에 물음표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아마도 다음 주쯤이면 이 이름은 지워질 거라고요. 하지만 제가 몰랐던 건 벼랑 끝에 선자가 때로는 가장 담대한 도약을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이 벼랑 끝에 몰린 그 주간, 정작 치열한 전쟁은 다른 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각국 대표단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어요. 모두가 서로를 경계하고 있었지만 정작 한국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죠. 이건 마치 사자들이 서로를 으르렁거리는 사이 구석에 있는 작은 동물은 아예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과 같았습니다. 수요일 오전, 저는 미국 컨소시엄 대표인 제임스 톰슨과 조찬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는 국방부 출신으로 중동 방산 시장을 20년 넘게 다뤄온 베테랑이었어요. 톰슨은 에그 베네딕트를 자르며 제게 물었습니다. 프랑스 놈들 움직임 파악했소? 저는 커피를 마시며 답했죠. 장피에르가 이사회 멤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톰슨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역시 프랑스답군. 기술로 못 이기니까 로비로 승부하려는 거지. 하지만 이번엔 안 통할 겁니다. 우리한테는 F-35가 있으니까요. F-35 이야기가 나오자 톰슨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실렸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스펙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통합 네트워크 전체의 두뇌예요. 이 녀석이 하늘에 떠 있으면 모든 방공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프랑스가 라팔 전투기를 아무리 자랑해봤자
통합 능력에서는 우리를 따라올 수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그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미국의 기술력은 압도적이었고 특히 네트워크 통합 부분에서는 독보적이었죠. 하지만 톰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문제는 중국입니다. 그자들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견적의 거의 절반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물었죠. 국부펀드가 가격에 흔들릴까요? 톰슨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가격에 안 흔들리는 건 아니죠. 문제는 중국이 가격만 낮춘 게 아니라는 겁니다. 1대1로 프로젝트로 엮어서 제3국 진출까지 패키지로 제안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전쟁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장피에르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프랑스 컨소시엄 본부를 두바이 중심가의 고급 빌딩에 차려놓고 있었어요. 사무실 벽면에는 바라카 원전의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고 장피에르는 그 앞에서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원전을 보십시오. 우리가 설계하고 건설하고 지금도 운영 중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전력의 25%를 저 원전이 책임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신뢰입니다. 미국이 F-35로 하늘을 지배할 수는 있겠지만 땅 위의 전력은 우리가 책임져 왔습니다. 저는 그의 자신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원전 분야에서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중동에서 이미 실적을 쌓았으니까요. 하지만 장피에르는 곧 표정을 굳히며 말했어요. 문제는 중국입니다. 저자들이 미친 가격으로 원전까지 제안하고 있어요. 품질은 우리만 못하지만 가격이 절반이면 이사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대응책은요? 장피에르는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어요. 우리는 경험을 강조할 겁니다. 원전은 짓는 것보다 30년, 40년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싸게 지어놓고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 순간 저는 흥미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프랑스를 경계하고 프랑스는 중국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중국은 누구를 경계하고 있을까요? 저는 며칠 후 그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 국영기업의 중동 책임자인 왕 부사장과 비공식 미팅을 가졌을 때였죠. 왕은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우리의 강점은 명확합니다. 가격과 속도 그리고 자본력이죠. 640억 달러가 크다고요? 우리는 그 2배를 중동에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왕의 말투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는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 지도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어요. 우리는 이미 중동, 아프리카,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은 그 네트워크의 핵심 허브가 될 겁니다. 미국이 기술을 자랑하고 프랑스가 경험을 자랑한다면 우리는 미래 전체를 제시합니다. 저는 물었죠. 그렇다면 당신들이 경계하는 건 뭡니까? 왕은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일본과 유럽의 금융연합입니다. 그들이 자금 조달 부분에서 우리를 견제하고 있어요.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일본과 EU 연합은 방산이나 원전에서는 앞선 세 나라를 따라잡기 어려웠지만 금융 안정성에서는 압도적 우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일본 측 대표인 다나카와 만났을 때 그 전략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다나카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640억 달러는 시작일 뿐입니다. 30년간 운영하려면 그 2배, 3배의 자금이 필요하죠. 문제는 누가 그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느냐입니다. 중국은 자본은 많지만 정치적 리스크가 있고 미국은 금리가 불안정합니다. 우리는 일본 정책금융공사와 유럽투자은행을 통해 30년 고정금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다나카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들은 무기나 원전이 아니라 돈의 흐름 자체를 무기로 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논리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사도 아무리 좋은 원전을 지어도 30년간 돈이 막히면 모든 게 무너지니까요. 다나카는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건 정치적 불안정입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요. 정치가 혼란하면 예산이 흔들리고 예산이 흔들리면 프로젝트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과 EU 연합, 이 네 진영은 서로를 치열하게 견제하고 있었어요. 미국은 기술력으로, 프랑스는 경험으로, 중국은 자본력으로, 일본과 EU 연합은 금융 안정성으로 싸우고 있었죠. 하지만 놀라운 건 이 치열한 전쟁 속에서 한국 이야기는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나카가 잠깐 언급한 것도 경계 대상이 아니라 그냥 예시로 든 것에 불과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라운지에서 혼자 앉아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각국의 전략, 강점, 약점, 그리고 서로를 견제하는 지점들을 도표로 그렸죠.
그런데 그 도표 어디에도 한국은 없었습니다. 저는 펜을 놓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한국은 변수도 아니구나. 그저 형식상 남아있는 이름일 뿐이야.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두바이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고 저는 확신했죠. 이 전쟁의 승자는 이 네 나라 중 하나일 거라고요. 하지만 제가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사자들이 서로를 물어뜯는 동안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구석에서 누군가는 조용히 완전히 다른 게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거인들이 서로를 물어뜯는데 정신이 팔려있던 그 주말, 국부펀드는 폭탄을 하나 던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모든 후보국에게 동시에 발송된 문서였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최종 제안 요청서였죠. 저는 그 문서를 열어보는 순간 커피를 마시다 말았습니다. 이건 제안 요청이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 테스트였으니까요. 마야는 그날 오전 긴급 브리핑을 소집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4가지 조건이 떴고 그녀는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통합방공 체계입니다. 전투기, 미사일, 레이더, 지휘통제 시스템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완벽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를 사다 놓는 게 아니에요. 모든 체계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위협을 자동으로 식별하며 30년간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야 한다는 의미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는 미국이나 프랑스라면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마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조건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AI 데이터 센터를 위한 전력 공급입니다. 우리는 향후 10년 내에 중동 최대의 인공지능 허브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죠. 그녀는 숫자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최소 5기가와트, 24시간 무중단 공급, 그리고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5기가와트면 중소도시 하나를 돌릴 수 있는 전력량이었고 탄소 제로라는 건 재생에너지나 원자력만 가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야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세 번째, 원자력 발전소의 전주기 관리입니다. 설계부터 건설, 40년간의 운영, 그리고 해체와 폐기물 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발전소를 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40년 후 그 발전소를 안전하게 해체하고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원전 해체 비용만 수십억 달러가 들어요. 그리고 폐기물 처리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도 검증된 곳이 몇 없었죠. 이 조건은 프랑스가 가장 유리하겠지만 그들도 전주기를 완벽하게 보장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마야는 마지막 조건을 꺼냈습니다. 네 번째, 제3국 공동 진출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나라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델을 중동과 아프리카의 다른 국가들에도 확산시킬 계획이에요. 따라서 선정된 파트너는 우리와 함께 제3국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조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었어요. 국부펀드가 투자자로 참여하고 선정된 나라가 기술과 경험을 제공하며 함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의미였죠. 즉, 진짜 파트너십을 요구하는 겁니다. 마야는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사는 게 아닙니다. 체계를 삽니다. 전력을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삽니다. 그리고 납품업자가 아니라 30년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안을 2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각국 대표단의 표정이 사뭇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까지의 여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저는 그날 오후 미국 팀의 긴급회의에 참관했습니다. 톰스는 팀원들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이 4가지를 다 할 수 있소? 기술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통합방공은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원전 전주기는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전력 담당자가 덧붙였죠. AI 전력 공급은 가능하지만 원전 건설까지 포함하려면 다른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합니다. 톰스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우리는 방산과 일부 전력 분야만 제한하고 나머지는 빼는 겁니까?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죠. 4가지 중 일부만 제한하면 탈락이라는 걸요. 다음 날 저는 장피에르를 만났습니다. 그는 평소에 자신감을 잃은 채 말했어요. 알렉산더, 이건 우리를 겨냥한 조건입니다. 원전 전주기는 우리가 가장 잘하죠. 하지만 통합방공은 미국만큼 못합니다. 특히 F-35급 네트워크는 우리한테 없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장피에르는 잠시 고민하더니 답했어요. 유럽 방산 업체들과 손잡고 통합방공을 제안하고 원전은 우리 단독으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3국 공동 진출이에요.
우리 정부가 국부펀드와 공동 투자하는 걸 승인할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측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왕 부사장은 오히려 공격적이었어요.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이 조건들은 우리한테 유리합니다. 자본력으로는 우리가 최강이고 제3국 진출 경험도 풍부하죠. 1대1로 프로젝트가 바로 이런 모델 아닙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기술 부분은요? 왕은 자신있게 답했어요. 우리는 필요한 기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방공도 자체 개발했고 원전도 건설 중이에요. 완벽하지 않아도 가격 경쟁력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왕의 눈빛에서 미세한 불안을 읽었습니다. 중국도 알고 있었어요. 네 가지를 동시에 완벽하게 제공하기는 어렵다는 걸요. 일본과 EU 연합은 가장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나카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금융 부분에서는 최강입니다. 하지만 방사는 약하고 원전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예요. 특히 일본은 후쿠시마 이후로 원전 수출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포기하시겠습니까? 다나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우리는 금융 솔루션에 집중할 겁니다. 30년 자금 조달 계획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누가 이기든 결국 우리 돈이 필요할 테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각국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미국은 방산 강자지만 원전이 약했고 프랑스는 원전 강자지만 통합방공이 약했어요. 중국은 자본은 많지만 기술 신뢰도가 낮았고 일본과 EU는 금융은 강하지만 방산과 원전이 약했습니다. 네 거인 모두 일부는 잘하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곳은 없었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요. 하지만 그때 문득 마야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만 통합 제한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그 말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요. 한국이 이 네 가지를 다 할 수 있을 리 없어요. 거인들도 못하는데 말이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불가능한 조건이야. 누구도 이걸 다 충족할 순 없어. 하지만 제가 몰랐던 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건 규모가 아니라 설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불가능한 네 가지 조건이 공개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출 마감까지 남은 시간은 72시간, 각국 대표단은 마지막 스퍼트를 올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치열한 현장을 지켜보며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모두가 조각을 맞추려 애쓰고 있지만 완전한 그림을 그리는 곳은 없다는 사실이었죠. 수요일 밤 11시, 저는 미국 팀의 최종 점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톰슨은 피곤한 얼굴로 최종 제안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통합방공 시스템 완벽합니다. F-35 12대, 패트리어트 미사일 6개 포대, 이지스 레이더망까지 포함했죠. AI 전력 공급도 우리 전력 기업과 협력해서 태양광 발전 단지 제안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문서를 넘기던 톰슨의 손이 멈췄어요. 원전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죠. 원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톰슨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 협의했지만 전주기 보장은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원전은 빼고 대신 LNG 발전소를 제안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미국의 제안은 불완전하다는 걸요. 아무리 F-35가 뛰어나도 네 가지 조건 중 하나를 빼면 탈락 위험이 크니까요. 톰슨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방산에서는 누구도 우리를 못 이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이번 계약은 부분 우수가 아니라 통합 완성도를 보는 건데 말이죠. 목요일 오전, 프랑스 팀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장피에르는 자신만만하게 원전 부분을 설명했어요. 우리는 APR 1400 기반의 차세대 원전 사기를 제안합니다. 건설부터 40년 운영, 해체, 폐기물 처리까지 전주기를 책임지죠. 바라카 원전 경험이 있으니 신뢰도는 검증됐습니다. 하지만 통합방공 부분으로 넘어가자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라팔 전투기와 유럽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제안했지만 솔직히 미국의 F-35 네트워크만큼은 아닙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승부하시겠습니까? 장피에르는 서류를 넘기며 답했어요. 우리는 경험과 신뢰로 승부합니다. 10년 준비했고 이미 중동에서 검증됐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프랑스 제안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원전은 최고 수준이지만 방산이 약했고 무엇보다 제3국 공동 진출 부분이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장피에르는 그 부분을 대충 넘어가려 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죠. 프랑스 정부가 국부펀드와의 공동 투자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걸요. 결국 프랑스도 네 가지 중 완벽한 건 원전 하나뿐이었습니다. 중국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왕 부사장은 목요일 오후 제게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물량으로 압도합니다. 전투기 20대, 원전 6기, 태양광 발전 단지까지 포함해서 총 580억 달러에 제한합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100억 달러 이상 싸죠. 저는 서류를 검토하며 물었습니다. 품질 검증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왕은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어요. 우리 전투기와 원전은 이미 중국 내에서 운용 중입니다. 국제적 검증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인정하지만 가격과 속도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중국의 약점은 신뢰도라는 걸요. 640억 달러짜리 30년 계약에서 검증되지 않은 기술은 치명적인 약점이었죠. 그리고 목요일 저녁, 저는 우연히 한국 대표단이 머무는 호텔 비즈니스 센터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호기심에 창문 너머를 슬쩍 봤는데 한국 팀원들이 대형 스크린 앞에서 뭔가를 격렬하게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어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 준비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차피 한국은 변수가 아니니까요. 금요일 아침, 마감 24시간 전, 저는 마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 측에서 특이한 요청이 왔습니다. 최종 제안서 제출 전에 30분간 프레젠테이션 시간을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물었죠. 다른 나라들도 그런 요청했습니까? 마야는 답했습니다. 아니요, 한국만 요청했어요. 이상하죠? 보통은 서류로만 제출하는데 말이에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카드가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필사적인 시도일까? 마야는 덧붙였어요. 허락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프레젠테이션 하기로 했어요. 당신도 참석하시겠습니까? 토요일 아침 9시, 저는 국부펀드 본부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마야와 이사회 핵심 멤버 5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한국 대표단이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저는 뒷자리에 앉으며 한국팀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긴장한 것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묘한 확신이 느껴졌죠. 한국 측 수석이 일어서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첫 슬라이드를 띄우며 말했어요. 우리는 640억 달러를 2개로 나누지 않습니다. 방산 350억, 전략 투자 290억, 이 둘을 완전히 하나로 통합한 단일 체계를 제안합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단일 체계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죠? 한국 대표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다이어그램이 나타났습니다. 통합방공 시스템이 원자력 발전소와 연결되고 발전소가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며 그 모든 게 하나의 네트워크로 작동하는 구조였죠. 한국 대표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KF-21 전투기와 천국 미사일 시스템은 자체 개발 통합 네트워크로 연결됩니다. 이 방공망을 운영하는 전력은 우리가 건설할 APR-1400원전 4기에서 공급하죠. 동시에 이 원전은 AI 데이터 센터에 24시간 무중단 전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시스템을 우리가 단독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단독이 아니라고요? 한국 대표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고객으로 보지 않습니다. 파트너로 봅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방산 350억 달러를 공급하고 귀국 국부펀드가 290억 달러를 전략 투자합니다. 그 투자금으로 원전과 AI 인프라를 함께 건설하고 수익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제3국에 공동으로 수출하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야가 물었어요. 그럼 당신들은 납품업자가 아니라 투자 파트너가 되겠다는 겁니까? 한국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30년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게임이었죠. 다른 나라들은 4가지 조각을 따로따로 맞추려 했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하나의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이 제안이 실제로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72시간이 지나고 마감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게임이 바뀌었구나.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야. 한국의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그날 오후,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20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며 쌓아온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강국은 질서를 설계하고 중견국은 납품한다는 제 공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뭐라고 써야 할까? 한국의 제안을 진지하게 분석해야 할까? 아니면 여전히 미국이나 프랑스가 유리하다고 써야 할까?
그때 마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알렉산더, 긴급 회의입니다. 지금 당장 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서류를 챙겨 들고 국부펀드 본부로 향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핵심 이사진이 모여 있었고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야가 스크린에 비교표를 띄웠어요. 5개 제안서의 핵심 내용이 한눈에 정리되어 있었죠. 마야는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미국 제안, 통합방공은 완벽합니다. F-35 네트워크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하지만 원전이 빠졌어요. LNG 발전소로 대체했지만 이건 우리가 요구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사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럼 탈락입니까? 마야는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어요. 기술력은 최고지만 조건 충족도는 75%입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75%면 사실상 탈락이나 마찬가지라고요. 프랑스 제안으로 넘어갔습니다. 마야는 말했어요. 원전 전주기는 완벽합니다. 바라카 실적이 있고 40년 운영부터 해체까지 책임진다고 보장했죠. 하지만 통합방공이 약합니다. 라팔 전투기는 우수하지만 F-35급 네트워크 통합은 불가능해요. 또 다른 이사가 물었습니다. 제3국 공동 진출은요? 마야는 서류를 넘기며 답했어요. 구체성이 부족합니다. 프랑스 정부의 명확한 투자 약속이 없어요. 조건 충족도 70%로 평가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10년 준비한 프랑스마저 70%라니요. 중국 제안 차례였습니다. 마야는 화면을 넘기며 말했어요. 가격은 가장 쌉니다. 580억 달러로 물량도 가장 많죠. 하지만 기술 검증이 부족합니다. 제2-20 전투기와 화룡 원전 모두 국제적 실적이 거의 없어요. 제3국 공동 진출 경험은 풍부하지만 정치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한 이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30년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야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불확실합니다. 조건 충족도 65%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의 약점은 역시 신뢰였죠. 일본과 EU 연합은 더 낮았습니다. 마야는 간단히 정리했어요. 금융 솔루션은 최고 수준입니다. 30년 고정금리, 완벽한 자금 조달 계획이죠. 하지만 방산과 원전이 모두 약합니다. 사실상 금융 파트너 제안에 가깝습니다. 조건 충족도 50%. 저는 숫자를 보며 정리했습니다. 미국 75, 프랑스 70, 중국 65, 일본과 EU 연합 50. 그 어느 곳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야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제안이었죠. 화면에 숫자가 나타났고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조건 충족도 95%. 마야는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통합방공, KF-21과 천공 시스템으로 자체 네트워크 구축 가능합니다. F-35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히 검증됐죠. 원전 전주기 APR-1400은 이미 UAE 바라카에서 운영 중이고 한국 내 실적도 풍부합니다. AI 전력 공급, 원전 사기로 24시간 무중단 가능합니다. 제3국 공동 진출, 국부펀드와 공동 투자 구조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가장 우수하다는 겁니까? 마야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어요. 개별 기술로 보면 미국이나 프랑스가 더 앞섭니다. 하지만 통합 설계로 보면 한국만 4가지를 모두 하나의 체계로 연결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조각을 모았지만 한국은 완성된 그림을 그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가 쓰던 보고서를 완전히 다시 써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장피에르와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는 제게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들었소? 한국이 95%라고 하던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들었습니다. 장피에르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10년입니다.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준비한 시간이요. 바라카 원전을 성공시키고 관계를 쌓고 모든 걸 준비했는데 한국 놈들이 뒤늦게 나타나서 다 가져간단 말이요. 저는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톰슨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알렉산더, 내부 정보 들었소? 한국이 1순위로 올라갔다던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이사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톰슨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믿기지 않는군요. 우리가 F-35를 들고 왔는데 한국 전투기한테 진다니요. 저는 말했습니다. 개별 성능이 아니라 통합 설계에서 진 겁니다. 톰슨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게 더 황당하군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야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이사회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절반은 한국안을 지지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위험하다고 봐요. 저는 물었죠. 뭐가 위험합니까? 마야는 답했습니다. 정치 불안정이요. 한국은 아직 탄핵 정국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만약 계약 후에 정부가 바뀌고 정책이 뒤집힌다면요? 그건 우리한테 재앙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우려는 타당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야는 이어서 말했어요. 반대로 지지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지난 70년간 정부가 여러 번 바뀌었지만 국제계약은 한 번도 파기하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정치가 혼란할 때일수록 국가 신뢰를 지키려 더 노력했다고 주장하죠.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야는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어요. 저는 숫자를 믿습니다. 95%라는 숫자를요. 다른 나라들은 75%도 못 넘겼어요. 20% 차이는 리스크를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키보드 앞에 앉아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20년 경력의 자문사로서 제가 내릴 결론은 무엇일까?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합 설계에서는 유일하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정치적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70년 계약 이행 기록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죠. 이번 계약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파트너십입니다. 한국만이 진정한 파트너가 되려 했습니다. 보고서를 저장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확신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요. 강국은 질서를 설계한다는 제 공식은 틀렸어요. 진짜 질서는 가장 큰 나라가 아니라 가장 완성된 그림을 그린 나라가 설계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나라는 한국이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균열은 이미 시작됐어요. 거인들의 오만이 무너지고 있었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최종 발표뿐이었죠. 균열이 시작된 지 일주일 후 국부펀드는 중간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최종 결정 전에 1차 선정 결과를 공개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중간 발표라는 건 사실상 방향을 정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월요일 아침 국부펀드 본부 대강당에는 각국 대표단과 언론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분위기를 살폈어요. 미국 팀은 여전히 자신감 있는 표정이었고 프랑스 측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중국은 무표정했고 일본과 EU 연합은 이미 포기한 듯 보였죠. 그리고 한국 대표단은 조용히 앞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야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간단한 인사말 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는 지난 2주간 5개 제안서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모든 제안이 우수했지만 우리가 제시한 4가지 조건을 완벽히 충족하는 제안은 많지 않았습니다. 회장안이 숨죽였어요. 마야는 화면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방산 부문 우선 협상 대상자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 말에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방산 부문 우선 협상 대상자라고요? 전체가 아니라 방산만이요? 마야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640억 달러 프로젝트는 크게 2부문으로 나뉩니다. 방산 350억 달러, 전략 투자 290억 달러죠. 우리는 이 2부문을 하나의 패키지로 진행할 계획이지만 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해 방산 부문을 먼저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합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방공 시스템은 국가 안보의 핵심이니까 신중하게 선택해야 했죠. 마야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방산 부문 350억 달러 우선 협상 대상자는 대한민국입니다. 회장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톰슨의 얼굴이 굳어졌고 장피에르는 눈을 감았어요. 중국 측은 서류를 덮었고 일본과 EU 연합은 예상했다는 듯 담담했습니다. 저는 한국 대표단을 봤어요. 그들은 기뻐하기보다는 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했죠. 이제 진짜 책임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마야는 발표를 계속했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KF-21 전투기, 천공 방공 미사일, 그리고 통합 지휘 통제 시스템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완성도 높은 설계였습니다. 특히 자체 개발 기술을 바탕으로 30년간 지속 가능한 업그레이드 계획을 제시한 점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마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며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신뢰입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마야는 설명했습니다. 안보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술력이 아닙니다. 30년간 함께할 수 있느냐는 신뢰죠. 한국은 지난 70년간 국제계약을 한 번도 파기한 적이 없습니다. 정부가 바뀌어도 경제 위기가 와도 약속은 지켜왔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뭔가 뭉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야는 이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어요. 한국은 UAE 바라카 원전을 건설할 때도 중동 건설붐이 꺼진 후에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오히려 적자를 감수하며 완성했죠.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특히 현재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 신뢰를 지키려는 의지가 더 강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야의 논리는 설득력이 있었어요. 위기 속에서 신뢰를 증명하는 게 더 가치 있으니까요. 발표가 끝난 후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어요. 미국의 F-35가 기술적으로 더 우수한 것 아닙니까? 마야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F-35는 분명 뛰어난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한 건 단순히 최고 성능의 전투기가 아니라 통합체계였습니다. 한국은 전투기, 미사일, 레이더를 하나의 자체 네트워크로 연결했고 이는 30년간 우리가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정치 불안정은 우려하지 않습니까? 마야는 답했어요. 우려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70년 이행 기록이 그 우려를 상쇄했습니다. 신뢰는 기술보다 무겁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톰슨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알렉산더, 우리가 졌소. F-35로도 못 이겼어.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개별 무기가 아니라 시스템 싸움이었습니다. 톰슨은 고개를 저었어요. 인정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무기를 팔려 했지만 한국은 파트너가 되려 했죠. 그게 차이였어.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톰슨은 멀어지며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앞으로 우리도 전략을 바꿔야겠군. 장피에르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그를 만났는데 그는 분노로 떨고 있었어요. 10년입니다. 10년을 준비했는데 한국 놈들한테 다 뺏겼어.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장피에르는 와인을 마시며 말했어요. 바라카 원전을 성공시켰을 때 우리가 다음 계약도 따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경험이 곧 승리라고 믿었죠. 하지만 틀렸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피에르는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290억 달러 전략 투자 부문이 남았습니다. 원전으로 다시 도전하겠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희망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다음 날, 저는 마야와 조찬 미팅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어요. 정말 확신합니까? 한국이 350억 달러 계약을 완벽하게 이행할 거라고요? 마야는 커피를 마시며 답했습니다. 100% 확신할 순 없죠.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미국은 원전을 포기했고 프랑스는 방공이 약했어요. 중국은 신뢰할 수 없었고 일본과 EU연합는 방산 자체가 없었죠. 한국만이 모든 조각을 맞췄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선택이었어요. 마야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의 절박함을 믿습니다. 그들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더 완벽하게 이행할 겁니다. 실패는 그들에게 선택지가 아니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지금 잃을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신뢰할 수 있었죠. 그날 오후, 저는 한국 대표단의 수석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축하한다고 말했고 그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어요. 축하받을 일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죠. 350억 달러는 큰 돈이지만 책임은 그보다 더 무겁습니다. 30년간 중동의 하늘을 지켜야 하니까요. 저는 그의 눈빛을 봤습니다. 거기엔 기쁨이 아니라 각오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그는 답했습니다. 자신감이 아니라 책임감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킬 겁니다. 반드시요. 저는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두바이의 밤하늘이 반짝이고 있었고 저는 생각했어요. 350억 달러의 신뢰. 한국은 돈이 아니라 신뢰를 얻은 겁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기술보다, 경험보다, 자본보다 무거웠죠. 이제 남은 건 290억 달러 전략 투자 부문이었습니다. 과연 한국이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게임은 이미 바뀌었고 한국은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방산 350억 달러 계약 발표 후 2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마지막 퍼즐 조각인 290억 달러 전략 투자 부문에 쏠려 있었어요. 저는 그 2주 동안 각국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프랑스는 원전에 모든 걸 걸고 마지막 제안을 준비하고 있었고 중국은 가격을 더 낮추며 반격을 시도했죠. 미국과 일본과 EU연합은 사실상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할 정도였죠. 목요일 아침 마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최종 발표가 내일입니다. 참석하시겠습니까? 저는 당연하다고 답했어요. 이 프로젝트의 끝을 보고 싶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20년 경력 동안 수많은 계약 현장을 봤지만 이번만큼 제 확신이 흔들린 적은 없었거든요. 강국이 질서를 설계한다는 제 공식은 이미 무너졌지만 과연 한국이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 아니면 프랑스가 원전으로 역전할까요? 금요일 오전 10시 국부펀드 본부 대강당은 2주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엔 국제 언론사들까지 몰려들었어요. 640억 달러 계약이 중동 안보 질서를 바꿀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었죠. 저는 같은 자리에 앉아 단상을 바라봤습니다. 마야가 올라왔고 그녀 옆에는 국부펀드 회장이 함께 있었어요. 이례적이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나온다는 건 이번 발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였죠.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복잡한 계약 중 하나를 설계했습니다. 640억 달러 30년 파트너십, 그리고 중동의 미래 안보와 에너지를 결정할 프로젝트였죠. 많은 훌륭한 제안들이 있었고 선택은 쉽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 계약은 단순히 무기나 발전소를 사는 게 아니라 30년 후 우리가 어떤 나라가 될지를 결정하는 일이라는 걸요. 마야가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최종 통합계약서의 구조가 나타났어요. 방산 350억 달러는 이미 한국으로 확정됐고 이제 290억 달러 전략 투자 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야는 설명했습니다. 전략 투자 부문은 원자력 발전소 사기,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제3국 공동 진출 프로젝트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이 부문을 방산과 분리해서 발주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자문사들이 그렇게 권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권한 사람 중 하나였으니까요. 하지만 마야는 이어서 말했어요. 우리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만이 이 두 부문을 진정으로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회장안이 숨죽였습니다. 마야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640억 달러 전체 계약, 방산 350억과 전략 투자 290억을 포함한 통합 패키지의 최종 파트너는 대한민국입니다. 회장이 폭발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어요. 저는 한국 대표단을 봤습니다. 그들은 일어서서 깊게 인사했지만 얼굴에는 환희보다 엄숙함이 더 짙었습니다. 마야는 발표를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통합 설계 능력입니다. 한국만이 방공 시스템, 원자력 발전, AI 전력망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했습니다. 둘째, 파트너십 구조입니다. 한국은 우리를 고객이 아니라 투자 파트너로 대했습니다. 수익도 함께 나누고 리스크도 함께 지겠다고 했죠. 셋째, 신뢰입니다. 70년 계약 이행 기록, 그리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약속을 더 철저히 지키는 문화가 우리 선택의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회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왜 기술력 최고인 미국이나 경험 많은 프랑스가 아니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별 무기로는 미국이 최고였습니다. 원전으로는 프랑스가 최고였죠. 하지만 우리가 원한 건 부분의 합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였습니다. 회장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한국은 이 모든 걸 처음부터 하나로 설계했습니다. 그게 차이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분석이었어요. 기자 질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의 정치 불안정은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회장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아니라 국가와 계약합니다. 한국이라는 국가는 70년간 단 한 번도 국제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바뀌어도 국가의 약속은 지속됩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640억 달러 전체를 한 나라에 주는 게 리스크 아닙니까? 마야가 답했어요. 오히려 분산이 더 큰 리스크입니다. 방사는 미국, 원전은 프랑스, 금융은 일본, 이렇게 나누면 조율이 불가능해집니다. 통합이 핵심이었고 한국만 그걸 할 수 있었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장피에르가 벽에 기대서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끝났군요. 완전히요. 저는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장피에르는 말했어요. 인정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원전을 만들 수 있지만 한국은 최고의 그림을 그렸어요. 그게 세상이 원하는 거였군요. 그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당신이 옳았어요. 강국이 질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질서를 설계하는 나라가 강국이 되는 거였어요. 저는 호텔 사무실로 돌아와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질서의 설계자.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640억 달러 중동 통합 안보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이 수주했다. 이는 단순한 계약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20세기 질서는 강대국이 설계하고 중견국이 따랐다. 그러나 21세기 질서는 다르다. 규모가 아니라 통합 능력, 기술이 아니라 파트너십, 과거가 아니라 신뢰가 승리한다. 한국은 이 모든 걸 증명했다. 저는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은 F-35를 가져왔고 프랑스는 10년 경험을 가져왔으며 중국은 막대한 자본을 가져왔다. 그러나 한국은 완성된 그림을 가져왔다. 방공, 원전, AI, 금융을 하나로 묶은 통합 설계였다. 다른 나라들이 조각을 판매하는 동안 한국은 시스템을 설계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은 고객을 파트너로 만들었다. 이것이 21세기 계약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다. 마지막 문장을 쓸 때 저는 잠시 멈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타이핑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나는 배웠다. 강국은 많았다.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유럽까지. 그러나 질서를 설계한 나라는 하나였다. 그 나라는 가장 늦게 왔고 가장 과소평가됐으며 가장 위기에 처해 있었다. 하지만 그 나라가 이겼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기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이다.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 판매가 아니라 파트너십으로, 오만이 아니라 신뢰로.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두바이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계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구나. 한국은 이제 30년간 중동의 하늘을 지키고 전력을 책임지며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계는 배우게 될 거예요. 21세기 질서는 힘이 아니라 설계로 만들어진다는 걸요. 며칠 후,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대표단을 공항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수석 대표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죠. 축하합니다.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어요. 역사를 만든 게 아닙니다. 이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30년은 길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해낼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이미 증명했으니까요. 신뢰는 기술보다 무겁다는 걸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걸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20년 경력이 완전히 새로 쓰여졌다는 걸요. 이제 저는 고객들에게 이렇게 조언할 겁니다. 강국과 계약하지 마세요. 질서를 설계할 수 있는 나라와 계약하세요. 그리고 그 나라는 반드시 가장 큰 나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과소평가된 나라가 가장 완성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요. 640억 달러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승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나라였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만이 처음부터 전쟁이 아니라 파트너십을 준비했으니까요. 질서의 설계자, 그게 한국이 얻은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